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름으로 와줘서 고맙고요. 출석 체크 끝났으면은 굳이 이름으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들리는 게 맞겠지? 잠시 테스트. 들리는 것 같고. 네. 물리학에서, 과제로 물리를 위한 역사 수학 1차시라고 놓고 여기다가 PDF 링크를 놨어요. 네. 여기서 PDF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말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기억해야 할 것들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시간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A4 용지 한 페이지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차근차근 이해를 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익명으로 해놓고 채팅으로 해도 괜찮아요. 네, 항상 줌으로 하면은 계속 나 혼자 떠들어서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채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은 이거는 2학기 시작하자마자 한 번 더 하긴 할 거예요. 물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미분과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2학기 때 한 번 더 다루고 시작을 할 건데 방학 때는 똑같이 하는 건데 예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학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물리의 언어죠. 물리의 언어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기본적으로 수학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관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죠. 뭐 대조, 반증, 뭐 이런 외삼, 내삽, 전이, 유추 이런 것들이 다 수학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수학을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대조가 뭔지 알고 반증 뭔지 알죠? 외삽이라는 건 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까지지만 이 밖의 데이터들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 경향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외삽이라고 하고요. 내삽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얻은 거는 이 점의 데이터인데 이 점 사이에서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보라색처럼 이어지겠구나 라고 내적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를 잘하게 되면 다른 것도 잘하게 된다랑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수학 잘하는 애들이 물리를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죠. 물리 잘하는 애들도 수학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네, 이런 능력을 전이라고 하거든요. 물리적 능력이 수학으로 전이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것들이 수학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문계보다는 이공계 학생들이 좀 환영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가 쉬운데, 인문계 전공을 하게 되면 수학으로 넘어오기가 어렵죠. 오히려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철학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보면 학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에서 끝판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철학인데, 철학에서의 끝판왕은 제 생각에는 어, 학사 과정에서 끝판왕은 비트겐슈타인인 것 같아요. 비트겐슈타인.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썼던 유명한 책 중에 논리 철학,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이 있는데 요게 근대 철학을 끝장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리 철학 논고를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난해하고 어려워요. 왜 난해하고 어렵냐면 그 집합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호들 있잖아요. 이런 기호들 일부가 있다, 전체가 있다, 집합에 포함된다, 교집합, 합집합 이런 표현들, 이런 논리 기호들을 이용해 가지고 철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문계의 끝판왕은 결국엔 집합론으로 귀결된다, 논리학으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훗날에 여러분들이 과학고를 졸업을 하겠지만 과학 계열이 아니라 인문 계열을 전공을 하게 되더라도 분명히 어디선가는 쓰이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 공부보다는 사실 수학 공부에 더 치중해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수학은 기본적으로 막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막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하나의 배움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들이 쌓여서 수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 사실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는 스스로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축구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체조랑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수학 자체를 일상에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쓰는 일들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죠? 축구에서 웨이트 운동을 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근육이 있기 때문에 축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수월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수학을 한다는 거는 사고에 있어서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학적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글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잘 쓰는 것 같고 이런 역량을 갖춘 친구들이 이공계 학문에서 기초 체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학문을 하는 건 상식의 범위를 넓혀가는 일이죠. 사실 미분과 적분은 일상에서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적인 지식의 양이 언젠간 질적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거의 고릴라와 인간만큼의 격차를 만들어낼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목표, 제가 생각하는 이상국가의 목표는 진짜 엄청난 멍청이어도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도 일을 못해도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게 이상국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재화가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학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에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수학 공부 그 기초 체력을 잘 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학 쪽에서는 다윈이라는 아저씨가 있죠. 진화론을 처음 제창을 했던 정리를 했던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수학을 시도해 보았는데 훗날 적어도 수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만이라도 이해하도록 공부해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를 했다고 해요. 마치 초감각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다윈이 보았을 때. 어, 패러데이도 그렇고 뭐 과학계의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에서도 수학적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 후회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걸 남겼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교육 전공이지만 수학교육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왜 수학교육을 복수 전공을 했냐면 저는 물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해를 위해서는 수학 공부를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수학 교육을 같이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는 선형대수를 따로 안 배우거든요. 예, 현대물리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라고 그냥 지나가지 선형대수를 깊게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너무 잘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 교육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야로 나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수학 때문에 뭐가 막힌다라고 느끼게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벽을 조금이나마 쉽게 뚫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든 아니면 전공 서적을 읽든 그런 지식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머릿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문제 풀 때 수를 다루는 팁인데 사실 뭐 계산기가 다 해주긴 하지만 요즘에는 시험에서 계산기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뭐 1의 배수, 2의 배수 이런 것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의 배수.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숫자를 합해서 3의 배수가 되면 그 전체 숫자가 3의 배수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YZ 그러니까 x 곱하기 100 플러스 y 곱하기 10 플러스 z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 수는 이렇게 표현되죠. 이 숫자가 있을 때 조금 고쳤으면은 이런 식으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이 앞부분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요것만 3의 배수가 된다면 이 전체 수 XYZ가 3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각 자리의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아 얘네 그냥 3의 배수구나 하고 그냥 3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네. 4의 배수의 경우에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게 4의 배수가 됩니다.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은 100은 4에다가 25 곱한 거잖아요. 그죠? 100은 4에다가 25 곱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끝자리 두 개만 보아서 이 끝자리 두 개가 4의 배수다? 그러면 무조건 4의 배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xy라는 수가 있을 때 네, 1, 2, 3, 4 곱하기 100에다가 10xy 요게 이 숫자를 다르게 표현한 방식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 친구들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살펴보면 됩니다. 요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끝에 두 자리만 4의 배수가 되나 살펴본다면 쉽게 4의 배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5의 배수는 너무 쉽기 때문에 넘어가고 어, 6의 배수는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XYZ가 3의 배수이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의 배수이면서 짝수인 애들이 6의 배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7의 배수 한번 살펴볼게요. 7의 배수 ABCD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고쳤을 수 있죠. 7의 배수 그러면은 우리가 7의 배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앞대가리는 7의 배수니까 볼 필요가 없고 이 중가로 여기 중가로로 쌓인 이 부분이 7의 배수가 되면 어 7의 배수 전체 숫자가 7의 배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외우기도 애매하고 A, B, C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다가 빼기 2D 이 친구가 7의 배수가 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기억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 얘는 좀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나눗셈을 하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리고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가 되면은 8의 배수가 됩니다. 아까 전에 100은 4의 배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1000은 8의 배수이기 때문에 어, 1000이 8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냥 4의 배수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이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아, 8의 배수겠구나. 전체 수가 8의 배수겠구나.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의 배수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앞대가리는 어차피 9의 배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의 배수가 될 때 x, y, z가 9의 배수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각 자리의 합이 9의 배수라면 아 얘는 9의 배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뭐 곱셈 뭐 이런 거 써놓긴 했지만 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생각을 해놓으면 분수의 약분이나 이런 곳에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부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 수학을 살펴볼 때는 수에 대해서 먼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수라는 거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수 개념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점점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자연수만 있었겠죠. 1, 2, 3, 4, 5, 6, 7 그런 숫자를 세기 위한 자연수만 있었다가 언젠가부터 0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0이 등장했을 때도 처음에는 그런 반발이 있었어요. 없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나? 없다는 거를 어떻게 나타내? 없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네.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 이제 아마 회계나 장사꾼들 이제 상인들에 의해서 점점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갚아야 할 돈 3을 갚으면 마이너스 3 해줘가지고 총 갚아야 할 돈이 0이 된다. 이 없음을 0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들은 이미 너무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음수 방향으로 확장이 돼요. 더 왼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처음 등장했을 때, 아, 0보다 작은 수가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처음에 알베르지라르라는 아저씨가 방정식의 해로서 음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어, 이 아저씨가 음수를 전지는 양수, 후지는 음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좌표계처럼 0을 기준으로 전지는 양수, 후지는 음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시각화한 다음부터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쩌면은 이것이 1차원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음수의 곱셈은 그 화살표 방향을 반전시키라고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확장된 것은 유리수입니다. 영어로는 레이셔널 넘버이에요. 레이셔널 넘버라는 것은 비율을 표현하는 숫자죠. 비율을 표현한 숫자는 기원전 2000년부터 사용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썼는데, 이 레이셔널이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이제 아마 일본 통해서 번역이 되었을 텐데, 그 번역에서 이제 이치에 맞는 수라는 이름이 붙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레이셔널 넘버가 비율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였는데 여기에 이제 합리적인이란 뜻이 있어서 이치에 맞는 수 있다. 이치가 있다. 그래서 이치가 있는 수라서 유리수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네, 그다음 확장된 건 소수. 사실 뭐 유리수랑 같은 건데 어, 0점 몇몇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소수점을 사용하는 방식은 존 네이피어 아저씨에 의해서 정착이 되었다고 해요. 네. 유리수가 기원전 2000년인 거에 반해서 16세기면은 거의 뭐 3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되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수 체계가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 유리수랑 용어만으로 보면은 반대되는 친구죠. 무리라는 것은 이치가 없다, 그러니까 근본이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치가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용어가 붙었다고 생각이 돼요. 무리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허수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했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수인가? 이 허수라는 친구는 그 좌표계의 표현도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자연수나 정수나 유리수 좌표계에서 표현도 안 되고 이거를 시각화할 방법도 없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숫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아마 오일러였던 것 같아요. 오일러가 이렇게 수직하게 허수축을 더함으로써 이 축에다가 허수를 표현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각화한 다음에 그때부터 받아들여지게 된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각화가 이루어져야 어떤 개념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말하면 시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학문이란 게 점점 레벨이 높아질수록 수준이 깊어질수록 시각화에서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델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굴러가면은 충돌하고 막 이런 입자 모델이나 어떤 소리가 퍼지는 파형 모델이나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모델을 버리고 완전히 행렬로만 모든 것들을 기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론도 마찬가지고. 상대론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상식을 벗어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여러분들이 도달을 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진법이에요. 진법. 다들 아시다시피 십진법이 가장 익숙해요. 우리가 처음에 유치원 가서 배우는 게 십진법이죠. 손가락과 발가락 10개이기 때문에 십진법이 가장 익숙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세는 방식이 문명의 수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어떤 그런 뭐랄까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지 않는 고립된 부족에서는 하나, 둘, 많음 요게 숫자의 끝이 됩니다. 어떤 부족에서는 그런 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십진법을 쓰고 우리가 주로 십진법을 쓰죠. 어떤 곳에서는 십이진법을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육십진법을 써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진법을 쓴다고 해서 우주 전체의 기준이 십진법이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는 손가락을 위해서 십진법을 써왔고 옛날 고대 이집트, 그리스, 페르시아에서는 손발가락 합쳐서 이십진법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생각보다 10이라는 숫자도 되게 많이 써옵니다. 12시,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과 12제자, 동양에서는 12지신, 그리고 12황도, 12월, 올림푸스의 12신,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연필 한다스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쓰여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쓰이나 생각을 해봤는데 10이라는 숫자가 약수가 1, 2, 3, 4, 6, 12로 되게 많은 편에 속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1년을 4개로 나누든 3개로 나누든 이런 농사와 관련해서도 유용한 구분이었을 거고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그 세금을 거둘 때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걷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배층으로부터 퍼진 12진법은 지배층으로부터 퍼진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육십진법이 되게 효율적으로 잘 쓰였어요. 육십진법은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발견된 체계라고 알려져 있고요. 손가락을 사용할 때 12와 60이 직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직관적이에요. 생각보다. 어, 왜냐하면 양손만으로도 60까지 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 네, 왼손으로 5가지 센 다음에 왼손 내리고 엄지로 1을 표현하면 그게 6이 된대요. 그죠? 그리고 오른손에 검지를 피면 12, 중지를 피면 18. 약지를 피는 건 힘드니까 새끼손가락을 피면 24. 오른쪽 5손가락 다 피면 30이 되고 다 핀 상태에서 또 다시 접어가는 방식으로 6을 더해가지고 오른손만으로도 60까지 오른손만으로도 6씩 세가지고 60까지 셀 수 있어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10까지 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오른손으로는 6의 배수를 세고 왼손으로는 10을 세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70까지 셀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의 조합으로 내가 몇을 만드는지 빠르게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경매나 빠른 장사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인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퍼졌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육을 중심으로 경제 단위가 생성이 됐을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뭐 여러분들 경매장 이런 데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경매장 이런 데 가면 되게 수화 같이 숫자들을 되게 빠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맥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도 사실 60진법을 썼어요.
이제 10간의 10진법 쓰고 12지에 12진법 합쳐가지고 이제 1갑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협 소설 이런 것들 잘 봤을지 모르겠지만 무협 웹툰 이런 거 보면은 내공의 레벨을 1갑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갑자라는 건 60년 수련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같은 사람들을 동갑이라고 부르잖아요. 동갑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갑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갑이 같다. 그래서 동갑이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또 28수라는 걸 또 쓰기도 해요. 동서남북 사방신이 청룡, 백호 이런 애들이 7개의 별자리를 관장한다 해가지고 28수라는 이런 진법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수메르 쪽에서는 가장 큰 표현수는 60 곱하기 60인 3600이에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무한에 가까운 개념으로 만이라는 숫자를 많이 썼죠. 그래서 만세할 때, 대한민국 만세할 때 만년을 가라, 무한대로 가라 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법이 되게 특이한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12진법은 잘 쓰고 있고 시간 이런 데서는 60분 해서 60진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우리가 그 단위 얘기할 때 말을 하긴 했는데 7일, 24시간, 60분 이런 것들을 다 일주일은 10일, 하루는 뭐 100시간 아니면은 10시간 아니면 1시간은 100분 뭐 이런 식으로 십진법에 맞추려고 시도를 했지만 어,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10일이 일주일이 되면 쉬는 날이 1일로 되게 크게 감소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날 또 인간이 많이 쓰진 않지만 이진법을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 있죠. 이진법은 고대 중국이랑 인도에서 초기 개념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라이프니츠가 1679년 쯤 해가지고 라이프니츠가 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빠른 덧셈 연산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라이프니츠 아저씨가. 그래서 1은 신을 닮은 수고, 0은 악마 같은 수여서 어, 세상이 7일 만에 창조된 것을 악마의 수가 하나도 없는 111이다. 이거 이진법 배웠죠? 111은 1 곱하기 2의 3 플러스 1 곱하기 2의 2 이게 아니죠? 1 곱하기 2의 2, 1 곱하기 2의 1 플러스 1 곱하기 2의 0승 해가지고 4 플러스 2 플러스 1 해가지고 7이 됩니다. 그래서 악마의 수가 하나도 없는 111이 창조의 일수를 나타낸다. 이런 거 하면서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이진법의 사용을 제한을 했지만 아무래도 십진법의 직관적인 쉬움과는 비교가 돼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덧셈 뺄셈에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효용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주판을 사용하거나 컴퓨터에서는 덧셈 뺄셈에서 더 빠르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손으로 풀 때는 오히려 십진법이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곱셈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곱셈에서는 네, 101 곱하기 121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쉽게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배를 계산을 할 때, 두 배 늘릴 때, 그냥 1을 두 배로 늘리려면 단순하게 10 이런 식으로 한 칸만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반대로 이 10을 2분의 1로 줄이려면 1로 한 칸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네, 두 배, 2분의 1배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십진법도 마찬가지지. 십진법도 10배 하려면 그냥 한 칸 옆으로 공만 더 붙이면 되고 이것을 10분의 1배 하려면 그냥 공만 하나 떼가지고 오른쪽으로 밀면 네, 됩니다. 네, 아무튼 네, 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십진법의 직관과 그 유치원 때부터 써왔던 그것을 들어엎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진법이 컴퓨터나 이런 기계적인 연산에서만 쓰이고 십진법이 손에서는 십진법이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이진법을 쓰이는 이유는 당연히 트랜지스터가 온, 오프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삼상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삼진법을 쓰는 방식도 한때 연구가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컴퓨터의 언어가 이미 이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진법으로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는 기원전 거의 2000년쯤에 바벨로니아에서 점토판에 그런 수 조합이 나타나 있었어요. 3, 4, 5나 5, 12, 13 이런 조합은 되게 유명한 조합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용된 기록이 있고요. 이거 하용된 아니고 사용된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집트에서도 린드 파피루스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이 정리를 증명했다고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유클리드가 최초 증명에 대한 공로를 피타고라스한테 돌린다는 게 그래 그 이후로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 유클리드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증명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요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닮음 찾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귀찮기 때문에 제가 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초등학생이라면 이걸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뽑아낼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단순한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길이가 길어져서 굳이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렇게 정사각형의 면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네. 첫 번째 정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4배하고 이 가운데에 있는 정사각형의 면적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필연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갖게 되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어, 제곱을 풀어내면 이걸로부터 최종적으로 이런 관계가 얻어집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관계가 얻어지고요. 바스카라라는 아저씨는 또 비슷하긴 한데 조금 약간 다르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가장 큰 사각형의 넓이는 이걸 C라고 한다면 C는 A 빼기 B, 네, A 빼기 B 플러스 어, A 빼기 B라는 건 요거죠. 요거의 면적 그리고 이 삼각형의 면적 4개 합한 것과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네들 중복되는 것들 없애가지고 또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요 친구가 얻어집니다. 방법은 또 더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가장 유명한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피타고라스 정리 다 아실 것 같고요.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리수. 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분수와 분수 사이에 또 다른 분수가 있어서 모든 수를 분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 근데 히파소스라는 아저씨가 요게 x제곱은 2의 해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를 발견을 해버려요. 아마 2차 방정식을 풀다가 발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요거를 풀면은 뭐 어떻게 표현을 했겠죠. 뭐 이렇게 이 어떻게 뭐 제곱을 해가지고 2가 되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마 그 조합을 찾아내지 어 못했기 때문에 요게 유리수로 표현되나 그걸 검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이르기에는 히파소스가 피타고라스한테 선상에서 발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노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이건 전설일 뿐이고 진짜로 그랬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네. 사실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되게 기하학적 논리를 통해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닥 의미가 없는 방법이기도 하고 되게 복잡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귀류법을 사용한 증명이 널리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하냐? 자, 루트 2가 유리수로 표현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아마 수학 시간에 했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유리수라면 두 정수의 비로 이 친구의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단 이 친구들 사이에는 공약수가 없는 서로소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루트 2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양변을 제곱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곱했을 때 P를 제곱했을 때 짝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P가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임의의 홀수를 이용해서 P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되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2로 나누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Q 제곱을 했을 때 짝수가 나와야 하니까 Q 역시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P와 Q 둘 다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재미난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얘네 둘이 서로서라는 가정을 했었잖아요. 이 가정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가정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친구가 정수라는 가정이 폐기되어야 하고 때문에 이 루트 2라는 친구는 유리수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리수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처음에 이런 뭐랄까 신성하게 수를 취급을 해가지고 모든 수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결국엔 받아들여져서 쓰고 있죠. 그 다음 이야기할 건 각도예요. 각도. 어떤 물체의 위치나 크기는 길이로 표현이 되는데 회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360이죠. 이 360이라는 거는 왜 여기서 왔냐면 일단 고대 이집트에서는 1년 365로 써왔는데 왜 360이 됐냐면 아마 바빌로니아의 60진법에서 영향을 받아서 원을 360등분하는 게 바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원을 분할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뭐 분할을 할 때 365로 분할을 하는 것보단 360으로 분할을 하는 게 더 쉬웠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분할할 때 365보다는 아무래도 360이 더 정확하게 깔끔하게 분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짝수가 더 분할하기가 쉬우니까. 그죠? 이 원을 3등분하는 것보다는 짝수 등분하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2로 나누고 4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짝수 등분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아마 360이 더 360으로 한 바퀴의 각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흔히 360도로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로 물리나 이제 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360도는 60진법의 대표자라고 보면 되겠고 SI 단위계에서는 10진법과 엮어가지고 라디안이 공식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건 반지름이 1인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가 1이 되는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가 1라디안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 원이 있을 때 여기가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면 요 호의 길이도 1이 될 때의 각도가 있겠죠. 요 각도. 요게 1이 될 때의 각도. 그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1라디안. 1라드라고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위를 생략해요. 왜 생략을 하냐면 이 친구도 1m, 이 친구도 1m라면 둘 다 길이의 단위죠. 근데 길이의 단위는 1 하면은 길이의 단위는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디안이라는 친구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차원이 없는 0차원이에요. 무차원, 보통 무차원이라고 부릅니다. 무차원의 단위가 없는 단위입니다. 되게 헷갈리죠? 단위가 상쇄돼서 없어진 단위인데 우리가 편의상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안을 활용하면 호의 길이는 그냥 반지름 곱하기 라디안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m가 아니라 2m다. 그러면은 라디안이 일정할 때 호의 길이는 2m가 되죠. 그래서 라디안으로 호의 길이를 r 곱하기 세타로 그냥 쓰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라디안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쓰는데 다시 쓰면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세타 이거는 호의 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을 구하는 것과 유사성이 있다. 네,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반지름 1인 원의 둘레는 2파이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2파이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라디안을 4파이로 주어졌다면 얘는 그냥 2파이랑 똑같아요. 그쵸? 네. 어차피 한 바퀴를 돈거나 두 바퀴를 돈거나 아무것도 안 돈거나 결과적으로 다 같잖아요. 그래서 2파이 단위로 다 같은 물리량이다, 같은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파이가 주어졌다. 그럼 5파이에서는 2파이를 뺀 3파이나 1파이가 같은 양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개념, 어, 우리가 물리에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다룰 때는 각도보다는 라디안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네. 360도는 360도는 곧 2라디안이고요. 어, 2파이 라디안이고요. 2파이 라디안 분의 360도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단위 환산 같은 거 할 때 환산 인자로 쓰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는 네, 2파이 2파이 라디안이라면 면의 아니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잖아요. 네. 요것과 세타 임의의 세타는 임의의 면적을 갖겠죠. 그래서 요 비례식을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면적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친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아마 수학에서도 라디안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에서도 많이 쓰게 될 개념입니다. 미분과 적분 해가지고 뭐 원의 면적을 구하든가 구의 면적을 구하든가 혹은 구의 부피를 구하든가 이런 거 할 때 라디안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네, 그래서 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대수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대수. 네, 이제 50분이 돼가는데 잠깐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합시다.
자, 다시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네. 기하까지 이야기를 대강 해봤고요.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배웠다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수학 교과서에서 라디안에 대한 걸 더 학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대수로 넘어가 볼게요. 매번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칙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게 대수의 시작입니다. 네, 수학식에 문자를 도입한 거는 처음에 비에트라는 사람이고, 미지수 XYZ는 얘보다 50년 뒤에 데카르트 영향으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쓰고 있습니다. 되게 놀랍게도 그 이전에는 이 우리가 사용하는 방정식 이런 것들을 문자를 안 쓰고 다 말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가 돼서야 거의 뭐 한 16, 17세기쯤인 것 같죠? 이때서부터 대수, 이제 문자를 치환해가면서 대수라는 걸 쓰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자들, 이제 표현들이 도입이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루트 기호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을 의미하는 라딕스에서 유래한 기호로 쓰이다가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16세기 루돌프가 꼬리 없는 루트를 사용을 했는데 17세기에 어 누가 썼는지 안 써놨네. 네, 누군가가 가로선을 더 붙인 거죠.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이 XYZ가 이 기호 안에 들어있구나 라는 걸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7세기 이후로 정착된 루트 기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네. 그 다음 17세기에 데카르트가 실수라는 용어를 도입을 해가지고 무리수와 유리수, 자연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체계가 정리가 됩니다. 실수가 있다는 건 허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수라는 이름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허수라는 개념은 사실 여기보다는 복소수에서 소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개념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 무리수가 1차원의 수직선을 이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차원의 허수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1차원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수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 오일러가 이걸 허수 단위로 정한 다음에 i라고 표현을 하고 그 시각화를 처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좌표계처럼 허수 단위와 이제 실수 단위를 시각화하면서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탄생은 16세기의 수학 대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카르다노 아저씨가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연구하다가 계속 그 루트를 씌우면은 마이너스 루트 연산자 안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애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이상한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보니까 또 이게 멋지게 상쇄돼서 다시 근으로 제대로 된 근으로 고쳐진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허수를 이용해서 근을 얻어내는 걸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가 없음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음수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써도 제곱해가지고 쓰니까 이게 실제로 효용이 있네 라는 걸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어, 네, 여기서 18세기에는 오일러가 했다고 했는데 제가 또 찾아봤던 거는 이런 데카르트 표현에서 어, 상상 속의 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상상 속의 수라는 것보다는 이미지 인널이라는 게 더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은 I라고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고, 이렇게 했던 거는 시각적으로 했던 첫 시작은 아까 전에 제가 오일러라고 했지만 오일러는 거의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 생각했던 건 허수가 수직선 위에 없다면
수직선 밖에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밖으로 뻗은 화살표로 나타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좌표계처럼 그림을 그릴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아요. 네, 가우스도 독자적으로 같은 생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우스가 더 발전시켜가지고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면서 복소수라고 명명하면서 그 18살에 무려 18살에 복소 평면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라도 복소수 범위 안에 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각화를 했고요. 어, 네, 가우스가 이렇게 전반적인 시각화를 했고 이제 이후로 이런저런 삼각함수들이나 이런 회전 연산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오일러가 여러분들이 아직 다루진 않을 거지만 오일러 수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일러 수를 만들면서 오일러 방정식을 통해서 어, 뭐랄까 막타를 쳤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허수가 지금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쓰이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삼각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제가 덧셈 정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완성된 PDF는 아닌데 삼각함수 개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함수는 삼각 B에서 시작을 했어요. 삼각 B가 왜 필요했을까? 네, 최초의 활용 사례는 기원전 1600년경 린드 파피루스에서 피라미드 건설에서 최초의 활용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각의 측정에서 각을 직접 측정하는 거나 호의 길이 측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각이나 호의 그 곡선의 길이를 재는 것보다 직선거리의 측정이 편하고 정확하니까 아마 이 각도가 길이에 대응한다는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반대로 길이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 각도를 이용해서 큰 길이를 측정하는데 쓰였다고 합니다. 기원전의 그리스 이런 데서 달력 만들기 위해서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사실 별과 별 사이의 길이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변의 크기 자로 잴 수 있지만 커질수록 측정이 어려워지는데 각도라면 삼각형이 아무리 커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각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간접적으로 살피자라고 해서 고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 고안한 인물은 히파르코스라고 전해지고요. 일식의 주기를 계산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너무 길이가 커버리면 각도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은 처음 만들어진 거는 아마 사인인 것 같아요. 사인은 빗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건 빗변분의 높이로 표현이 돼요. 네, 빗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네, 처음에는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생각하고 있는 각에 대해서 볼 때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높이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사인 값이 커져 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이 사인 값을 통해서 각도가 얼마나 크구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인이라는 의미는 인도에서 활의 현을 의미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는 건. 활의 현을 의미했던 거가 이제 아랍어랑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살짝 변경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자이바라고 하면서 활 시위라고 불렀는데, 현이죠, 현. 그래서 아라비아인들이 번역을 하면서 자이브, 들어간 곳이라고 번역을 해버렸고, 유럽인들이 이 들어간 곳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라틴어 시누스라는 용어로 정리가 돼서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 정착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어서 완전히 공감은 잘 안 됩니다만 네, 이런 어원이 있더라. 네, 그래서 사인은 빗변 곱하기 높이로
각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할 건 코사인.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으로 표현됩니다. 인도인들이 만든 건데 각의 나머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을 봤을 땐 요각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각의 사인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티지바라고 명명을 했는데 나머지 각의 사인이라는 의미에서 시누스 뭐 어쩌고저쩌고 시누스 컴플렌티 뭐 코사인 등의 용어가 혼재하다가 결국에는 나머지 각이라는 의미의 콤플리멘터리, 그러니까 보충이라고 하는 의미죠. 코플리멘터리 앵글을 반영한 것으로 코사인으로 최종적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사인에서 파생된 값이고요. 나머지 각에 대한 사인이니까 코사인이라는 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오늘날 자주 쓰는 요 빗변분의 밑면이라는 관계는 아마 나중에 정리하면서 추후에 추후에 발견된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코사인이라는 건 처음엔 주목하던 각의 나머지 각의 사인을 알고 싶어가지고 쓰던 거였는데 나중에 직각삼각형으로 누군가 정리를 하고 보니까 굳이 이렇게 빗변분의 높이로 할 거 없이 나머지 각의 빗변분의 높이로 할 거 없이 그냥 한 삼각형의 빗변분의 밑변으로 하면은 그냥 코사인으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젠트, 그 다음에 탄젠트 소개할 거예요. 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로 표현됩니다. 이것도 사인이랑 마찬가지로 이 친구 자체가 뭐랄까 각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접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원에서 접선으로 정의되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인으로도 충분히 각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산의 높이나 별의 고도를 측정할 때는 아무래도 사인보다 탄젠트를 그냥 직접 써버리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 세크. 세크라는 거는 뭐냐면 자르다에서 유래가 된 건데 요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이 높이가 탄젠트가 되고 이 빗변의 길이가 세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을 자르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왜 나왔냐면 코사인 분의 1,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코사인 분의 1. 요런 애들은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예 표로 그냥 다 만들어 버린 거죠. 그냥 표로 다 만들어 버리면서 이름을 뭔가 붙이긴 해야 되는데 이름을 뭘로 붙일까? 원으로 나타냈을 때 얘가 자르는 거니까 세크라고 이름을 붙일까? 라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거는 또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부터 또 유래가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오늘날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 알파벳으로 쓰는 기호는 이제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다양한 방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립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석기하학에서는 이 코사인과 사인이 좌표를 나타내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반지름이 1인 원의 어떤 단위원 안에서 x좌표, 단위원 안에서 y좌표, 그리고 그것은 이 탄젠트는 기울기, 그 단위원 안에서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사인은 r분의 높이 하이라고 할까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때 r분의 h 그리고 밑변을 뭐라고 할까? 바닥이니까 b라고 할까요? 버텀. 코사인은 r분의 b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 사실 얘는 y좌표를 의미하고 r분의 y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 r분의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을 해보면 결국엔 탄젠트는 x분의 y를 의미하니까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사인이라는 거는 저렇게 원에서 각도와 연관이 된 친구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룬 것처럼 직각삼각형의 비로 변한 건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받아들여진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 네, 사인은 여기가 R이라면 여기가 H라면 사인은 요 화살표를 따라서 R분의 H가 사인이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은 요 화살표를 따라서 R분의 여기 밑변 B라고 할게요. B가 사인이고요. 탄젠트도 여기 화살표를 따라서 B분의 H가 탄젠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는 이런 그림으로 되게 쉽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또 찾으려니까 안 보이더라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주 쓰이는 가계관계. 네, 기본적으로 사인에서 세타 반전시키면 x축에 대해서 반전시키면 그냥 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코사인의 경우에는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빗변분의 밑변. x축에 대해서 반전을 시켜도 똑같은 코사인이죠. 탄젠트의 경우에는 밑변분의 높이였는데 어, x축에 반전이 돼버리면 높이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 반전에 대한 관계가 꽤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사인에다가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거는 뭐 정의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죠, 쉽게. 네. 여각의 사인이 코사인이고요. 그리고 여각의 코사인은 사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직각에다가 플러스 세타를 더한 거는 어 그냥 똑같이 코사인 세타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안에 각을 넣은 거예요. 코사인 안에 2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설명한다고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보다 세타가 더 많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나 사인과 코사인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그려가면서 직접 생각을 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모르겠다면 저한테 채팅으로 질문을 하거나 따로 연락을 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오늘 여유 있게 살짝 여유를 남겨놓고 끝낼 거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 얻어진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친구가 y였고 코사인이 x였으니까 단위원에서는 y제곱 플러스 x제곱은 무조건 1이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 플러스 1 그리고 세크 제곱이 얻어집니다. 사인으로 나누면 코탄젠트 1 코세크 제곱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리보다는 수학에서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들은 원운동을 표현하거나 파동을 표현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삼각함수가 우리가 어, 지금 그냥 세타로 다루었지만 나중에는 kx-오메가 t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거든요. 그럼 x에 따라서 진동하고 시간에 따라서 또 진동하는 이런 식의 함수여가지고 파동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손쉽게 쓰여요. 그럼 또 그런 의문이 들어요. 삼각함수는 이렇게 균일한 파동인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파동은 이런 식으로 뭔가 뭐랄까 심장박동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의 주기가 같더라도 다른 형태의 파동이 쓰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테일러 급수 이런 걸 배우면 알겠지만 혹은 풀이의 변환 이런 걸 배우면 알겠지만 아무리 복잡한 이런 사각파나 아무리 복잡한 이런 뭐랄까 이런 함수 이런 것이어도 심지어
주기성이 없이 그냥 이런 그냥 종형 정규 분포여도 이 삼각함수의 조합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파동의 어떤 파동이어도 이 삼각 기본 파동을 조합하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를 파동을 표현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별을 관측하거나 별들의 상대 위치를 구하는 거에서 쓰기 때문에 항해사나 천문학자나 측량학자나 공학자들이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는 그 두꺼운 삼각함수표를 들고 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사인 법칙이라는 게 또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좀 소개를 해줄게요. 삼각형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이 가운데 변을 공유를 하고 있죠. 이걸로부터 손쉽게 요관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요관계. 왜냐면 사인 A는 B분의 높이고 사인 B는 A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B 곱하기 사인 A는 H고 H는 A 곱하기 사인 B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관계가 금방 얻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런 게 얻어지죠. 요런 게 얻어져요. 네. 그리고 손쉽게 여기서는 두 개의 각도만 봤지만 여기가 또 C라고 할 수 있고 요 밑변이 또 스몰 c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쉽게 삼각형의 경우에 여기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원을 이용해가지고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돼가지고 사실 네. sin A라는 친구는 요런 관계에 있어요. 요런 관계에. 음. 왜냐면 요 친구 A랑 요 친구 A 프라임이랑 값이 같죠? 값이 같다는 건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빗면을 잡으면 여기가 2R이잖아요. 2R이고, 여긴 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2R분의 A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삼각함수의 아니 뭐야 각도가 예각일 때만 다뤘는데 직각이거나 둔각일 때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도 어, 다 그냥 이 아까 전에 위에서 살펴봤던 요 삼각함수들의 자주 쓰이는 변환 관계 있잖아요. 요 관계 이용해 가지고 보면은 둔각이면은 둔각이면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변형해 가지고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원보다는 이게 위에서 삼각형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뭐랄까 수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엄밀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취향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기억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볼 거는 코사인 법칙. 네, 삼각형에서 두 변 B랑 C를 고정했을 때 A가 커지면 이 각도도 같이 커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엮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당연히 궁금해졌겠지?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얘네들 각도와 변 사이의 관계를 살피면 이걸 그려서 각도와 변 사이 관계 이걸 찾으면 어, 아래와 같은 등식을 만들 수 있겠죠? 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한 거예요. 여기가 A 제곱이라는 건 여기 제곱 더하기 요 친구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에 만들어진 저 가운데 그어진 금의 제곱과 네, 금의 제곱과 그리고 여기 짝간한 요 부분의 제곱이 합쳐지면 됩니다.
얘네들을 풀어내면 이렇게 풀어지고요. 풀어지는데 어, 보면은 보시면 b제곱이 앞에 있는 애들을 엮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엮어 보니까 어 이거는 항상 1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b만 남습니다. 그리고 c 그대로 남고 나머지 이 친구가 남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한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쓰거나 혹은 두 변의 크기를 알고 한 각의 크기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원정이 답을 들어보니까 이제 2학기 때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던데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질문을 하거나 다른 교과서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법 정리, 덧셈 정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해요. 왜냐면은 이제 미분적분 다룰 때 이게 꼭 필요하거든. 이거는 내일이 아니지. 다음에 월요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는데 30분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냐면 지난지난이의 과제들을 올려놨어요. 과제들을 올려놨고요. 어디 보자. 네, 지난지난이의 과제를 올려놨습니다. 네, 지난지난이 과제 올려놨는데 여기서 1차시라고 했지만 1차시, 2차시 계속 여기 쌓여갈 거예요. 쌓아서 과제를 제출하고 다 제출된 걸 확인하면 일금 제출 상태 초기화해가지고 그 다음 차시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놨냐면 네, 수업에 관해서 더 남길 질문 아무거나 뭐라도 하나씩 필수로 남기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수업에 관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나 혹은 궁금한 거 질문들을 여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읽고 여유가 될 때 기회가 있다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여기다가 계속 쌓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을 하냐? 오늘 끝날 때까지는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어려운 걸 요구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바로 수업 끝나기 전에 이제 12시까지 수업으로 원래 잡혀 있는데 가능하면 12시에 끝내고 지금 너무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오늘 안에 오늘 12시가 되기 전에 오후 12시가 되기 그냥 다음 날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하게 나가시면 됩니다.